시간 관계상 사진이나 다른 자료들을 첨부하지 못하고 팟캐스트 형식으로 영상을 녹음만 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를 연달아 우승하며 드라이버 챔피언십 선두에 올라선 맥라렌의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마이애미에서 우승한다면 1997-98 시즌 미카 하키넨이 달성한 맥라렌 소속 드라이버 3연승 기록을 27년 만에 다시 재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가 함께 열린 마이애미에서 맥라렌의 페이스는 꽤 좋아 보였지만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건 메르세데스의 슈퍼루키 키미 안토넬리였습니다. 안토넬리는 F1 역사상 레이스 포맷과 상관없는 최연소 폴포지션을 차지하면서 피아스트리를 2번 그리드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스프린트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1번 코너에서 피아스트리를 상대로 무리한 휠투휠 배틀을 하다가 트랙 바깥으로 밀리며 순위를 크게 손해봤고 레이스 막판 발동된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레드불의 피트크루 실수로 위험하게 피트박스를 빠져나온 맥스 베르스타펜과 충돌하며 순위권에서 멀어지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마이애미에서 세이프티카 이득을 크게 챙기며 그랑프리를 우승한 랜도 노리스가 다시 한번 마이애미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세이프티카의 도움을 받아 우승을 차지했고 피아스트리는 마이애미에서는 절대 복권을 사면 안 되겠다는 농담을 하며 2년 연속 세이프티카 때문에 우승을 놓친 걸 아쉬워했습니다. 메인 레이스 퀄리파잉에서는 다시 한번 베르스타펜이 폴포지션을 차지했고 랜도 노리스가 2번 그리드를 차지했으며 안토넬리가 피아스트리를 다시 한번 밀어내고 3번 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1번과 2번 코너에서 베르스타펜과 노리스가 뒤엉키는 틈이 생겼고 피아스트리는 노련하게 안토넬리와 노리스를 추월하며 2등으로 올라와 압도적인 맥라렌의 페이스를 이용해 베르스타펜을 추격했고 베르스타펜의 끈질긴 수비에도 불구하고 노련하게 1번 코너에서 베르스타펜의 레이트 브레이킹과 락업 실수를 유도하며 레이스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피아스트리는 레이스 중반부터 여유있게 선두를 지켰고 노리스도 첫 랩부터 순위가 크게 떨어졌지만 앞서가는 차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추월했고 베르스타펜마저 추월하며 맥라렌 1-2를 완성했습니다. 불과 2년 전 2023 마이애미 그랑프리를 우승한 베르스타펜보다 노리스는 1분 27초, 피아스트리는 한 바퀴 이상 뒤처지며 가장 느렸던 팀들 중 하나였던 맥라렌은 3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한 조지 러셀보다 30초 이상 크게 앞서면서 2년 만에 팀이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는지 증명했습니다. 레이스 중반 발동된 VSC 상황에서 손해를 본 베르스타펜이 4등, 이번 주말 좋은 페이스를 보여준 윌리엄스의 알본이 5등, 메르세데스의 안토넬리가 6등, 페라리의 샤를과 해밀턴이 각각 7등과 8등, 그리고 사인즈가 9등으로 윌리엄스의 더블 포인트를 완성했고 레드불의 유키 츠노다가 10등으로 마지막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규모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준비했던 레드불은 마이애미에서 다시 한번 플로어 업그레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레드불은 새로운 플로어가 순수하게 다운포스를 증가시키기 위해 디자인되었고 코너에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업그레이드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 대해 레드불의 엔지니어인 폴 모나가는 이번 업그레이드는 충분히 안정성이 검증되었고 큰 변수가 없을 것이다. 스프린트 레이스가 포함된 주말이었기에 도입하기에는 알맞은 업그레이드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베르스타펜의 차에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 메르세데스의 안토넬리와 비교했을 때 안토넬리는 레드불보다 코너를 탈출하고 더 빨리 스로틀을 전개할 수 있었기에 메르세데스의 코너 안정성이 아직까지는 더 좋아 보였고 직선 구간에서 이 페이스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마이애미를 앞두고 새로운 파워 유닛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지만 레드불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용한 새로운 파워 유닛이 아닌 기존의 파워 유닛을 재사용하기로 결정했기에 어느 정도의 출력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성능 차이는 베르스타펜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베르스타펜은 다시 한번 말도 안 되는 폴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레드불과 맥라렌의 경쟁은 레이싱뿐만 아니라 레이스 바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레드불은 맥라렌이 규정을 어기고 물을 사용해 타이어와 브레이크 온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맥라렌의 CEO인 잭 브라운은 FIA에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가 강화되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없어질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레드불의 주장에 대해 브라운은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 왜 조사를 요청했는지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규정에 명시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다른 팀을 흔들기 위해 쓸데없는 주장을 하는 팀들에게도 이 비용이 똑같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규정에 따르면 이 비용은 2,000유로이지만 이런 의미 없는 주장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비용을 25,000유로까지 올리고 버짓캡에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다. 정말 진지하게 다른 팀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차량 개발 비용을 희생해서라도 조사를 요청하겠지만 이런 일로 차량 개발에 쓸 수 있는 돈을 다른 데에 지출하는 선택을 하는 팀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폴 포지션을 차지한 키미 안토넬리는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1번 코너에서 피아스트리에게 추월당했고 트랙 바깥으로 밀리며 뒤에서 따라오는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에게도 추월당하며 우승권에서 멀어졌습니다. 피아스트리와의 휠투일 배틀에 대해 안토넬리는 아주 좋은 기회였지만 첫 번째 랩에서 벌어진 상황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났다. 1번 코너에서 안쪽을 차지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행해도 된다는 걸 알았기에 다음 레이스를 위해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배웠다고 생각한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의 감독인 토토 울프는 새로운 추월 가이드라인 때문에 좋지 않은 선례들을 계속해서 남기고 있다. 안쪽 라인을 차지하고 브레이크를 서서히 풀면서 바깥쪽에 있는 차를 트랙 바깥으로 밀어내면 간단하게 추월할 수 있다. F1뿐만 아니라 하위 카테고리의 드라이버들에게도 별로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무조건 차 한 대분의 공간을 남겨줘야 한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안토넬리의 부르는 스프린트 레이스 후반까지 이어졌습니다. 13번째 랩, 인터미디어 타이어에서 슬릭 타이어로 교체하기 위해 피트인한 안토넬리는 레드불의 피트크루 실수로 위험하게 피트박스를 빠져나온 베르스타펜과 충돌했고 자신의 피트박스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한 바퀴를 더 달린 뒤 피트인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르스타펜은 지난 그랑프리에서 있었던 피트스톱 문제와는 다른 문제였지만 그래도 이런 실수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지는 않기에 문제를 찾고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기에 다행이라 생각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메인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폴 포지션에서 출발한 베르스타펜이 1번 코너에서 락업을 했고 2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노리스가 안쪽 라인을 차지하며 이어지는 2번 코너의 바깥쪽 라인으로 베르스타펜을 추월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르스타펜은 다시 한번 2번 코너에서 차가 미끄러졌고 카운터 스티어링을 하며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차가 쏠렸고 노리스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트랙 바깥으로 밀리며 따라오는 피아스트리, 안토넬리, 러셀, 알본에게 추월당하며 6등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높고 후방 타이어의 과부하가 심한 마이애미에서 맥라렌의 타이어 관리 성능은 다른 팀들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났고 레이스 내내 높은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었기에 노리스는 수월하게 순위를 3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10번째 랩부터 피아스트리는 베르스타펜의 기어박스에 따라붙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베르스타펜은 어차피 잃을 게 없었기에 휠투일 배틀을 즐기고 싶었다. 이렇게 온도로 인한 타이어 마모가 심한 서킷에서는 맥라렌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고 베르스타펜의 엔지니어는 안쪽 라인을 계속해서 수비하면서 피아스트리에게 쉽게 추월을 허용하지 말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14번째 랩, DRS를 이용해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베르스타펜의 바깥쪽으로 따라붙은 피아스트리는 최대한 늦게 브레이킹을 하며 베르스타펜의 락업을 유도했고 베르스타펜이 너무 깊숙이 코너를 파고든 틈을 타 스위치백을 통해 안쪽 라인으로 베르스타펜을 추월하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피아스트리는 베르스타펜을 상대로 3초 이상의 차이를 순식간에 벌리며 앞서가기 시작했고 베르스타펜을 추격하고 있던 노리스는 18번째 랩, 긴 DRS 구간의 끝에 있는 11번 코너에서 베르스타펜의 안쪽을 파고들며 추월한 듯 보였으나 베르스타펜을 트랙 바깥으로 밀어내고 트랙 리밋 밖에서 추월을 했기에 이어지는 직선 구간에서 순위를 돌려준 뒤 그 다음 랩에 추월을 하는 선택을 하며 페널티를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노리스가 베르스타펜을 추월한 시점에 피아스트리는 이미 노리스와 10초 이상의 차이를 벌렸고 갑작스러운 소나기나 풀 세이프티카 혹은 차량 문제라는 변수만 없다면 피아스트리의 무난한 우승이 예상되었습니다. 25번째 랩, 베르스타펜과 2초 정도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던 안토넬리가 공격적인 언더컷 작전을 걸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레드불은 베르스타펜을 바로 다음 랩에 피트인 시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29번째 랩, 하스의 올리버 베어맨의 차가 파워 유닛 문제로 멈춰서며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발동되었고 아직 피트인하지 않았던 피아스트리와 노리스 그리고 하드 타이어로 레이스를 시작한 조지 러셀이 엄청난 이득을 챙기며 피트인하는 행운을 얻었고 베르스타펜은 러셀에게 밀리며 포디움에서 멀어졌습니다. 세이프티카 해제 이후 큰 순위 변동 없이 레이스는 마무리되었고 피아스트리는 자신의 커리어 6번째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하며 5번의 커리어 우승을 기록하고 있는 노리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갔고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도 선두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레이스 전 NFL의 미네소타 바이킹스 소속의 와이드 리시버인 저스틴 제퍼슨과의 내기에서 지며 그랑프리를 우승하면 제퍼슨의 트레이드마크 터치다운 댄스인 그리디를 추기로 약속한 피아스트리는 엉성하게나마 춤을 추며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편 레이스 막판 발동된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4등을 유지하고 있던 베르스타펜은 앞서가는 러셀이 충분히 감속하지 않았기에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레드불은 레이스가 끝나고 공식 조사를 요청했지만 스튜어드들은 러셀에게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았고 러셀은 3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시즌 선두권 경쟁에 좀처럼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페라리는 레이스 후반 팀 오더 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었고, 특히 루이스 해밀턴은 팀의 작전에 대한 불만을 무전으로 표출했습니다. 퀄리파잉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며 12번 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출발한 해밀턴은 하드 타이어로 레이스를 시작했고, 팀메이트인 샤를은 미디엄 타이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피트스톱 이후 해밀턴은 더 빠른 타이어인 미디엄 타이어, 샤를은 하드 타이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6등으로 앞서가는 안토넬리 뒤로 샤를이 7등, 해밀턴이 8등을 유지한 채 레이스로 복귀했습니다. 해밀턴은 자신이 더 빠른 타이어를 끼고 있었기에 팀 오더를 통해 샤를의 앞으로 나와 하드 타이어를 끼고 있는 안토넬리와의 거리를 좁히고 추월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페라리는 해밀턴에게 작전을 상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무전을 하며 팀 오더를 내리는 걸 주저했습니다. 결국 서너 바퀴가 지나서야 페라리는 팀 오더를 지시하며 해밀턴을 앞으로 보냈지만, 해밀턴은 안토넬리와의 거리를 2초대까지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페라리는 다시 한번 팀 오더를 내리며 샤를과 해밀턴의 순위를 바꿨고, 해밀턴은 레이스 마지막 랩 17번 코너에서 윌리엄스의 카를로스 사인즈에게 따라잡혔지만 겨우겨우 순위를 유지하며 8등을 차지하는 데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해밀턴은 앞서가는 메르세데스밖에 보이지 않았고 6등을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왕좌왕하는 사이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했다. 미디엄 타이어로 교체한 뒤 내 페이스는 정말 좋았지만 팀이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팀이나 샤를과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만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팀 오더에 대해 샤를은 해밀턴이 미디엄 타이어를 교체한 걸 알고 있었고, 미디엄으로는 레이스 후반 타이어 마모로 고생할 수도 있었기에 타이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해밀턴이 뭐라도 시도해보고 싶었다는 걸 이해하기에 그런 노력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 내가 해밀턴의 입장이었어도 똑같은 주장을 했을 것이다. 해밀턴과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아니다 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한편 첫 번째 랩 베르스타펜과 노리스의 이번 코너 휠투힐 배틀은 페널티 없이 첫 번째 랩 레이싱의 일부로 받아들여졌고, 노리스는 어떠한 선택을 했었어도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했을 거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노리스는 딱히 할 말이 없다. 그 상황에서 추월을 시도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은 불만을 가졌을 것이고, 추월을 시도하다가 손해를 봐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베르스타펜을 상대로 휠투힐 배틀을 해야 하는 방식이다. 사고가 나거나 추월을 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에 완벽한 상황으로 베르스타펜을 몰아넣어야 겨우 추월할 수 있다. 오늘은 너무 섣부른 시도를 했기에 실패했지만 2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했기에 충분히 만족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다시 한번 압도적인 페이스를 보여준 맥라렌이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 2등과의 차이를 다시 한번 크게 벌리는 데 성공했고,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도 피아스트리와 노리스가 베르스타펜을 3등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어지는 에밀리아 로마니아 그랑프리가 열리는 이몰라는 맥라렌의 장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서킷이기에 과연 대규모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예고한 레드불과 페라리가 맥라렌의 독주를 저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시즌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루키인 안토넬리는 또 어떤 새로운 기록을 남은 시즌 동안 써내려갈지 기대해보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